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법이 뭔가를 한번 알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것은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것은 차차 강의를 진행할 때 그때 필요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형법의 속성을 알고 이제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형법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요. 자, 일단은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일단은 형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형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이 있습니다. 자, 강론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강론은요, 각종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이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절도죄, 강도죄, 또 강간죄, 방화죄, 이렇게 많은 범죄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이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각 범죄마다 형벌이 다르다는, 형벌이 아직까지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형벌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알죠. 살인죄가 형벌이 무겁다 이런 정도는 아실 거예요. 또 강도죄도 형벌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와 같이 강론은요, 이와 같이 범죄하고 형벌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죄와 벌로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형법은 이런 범죄들을 아는 것, 그리고 형벌을 아는 것인데, 형벌량은 시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가, 이것이 핵심인데요. 자, 문제는 이런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이라는 게 있는데, 총론은 뭔가 하면 이런 각종 범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 이론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을 총론이라 그래요. 총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이론은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모든 법에서,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 굉장히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어렵지만은, 형법은요, 이 총론, 형법 총론의 이 일반 이론은요, 총론 이론은 모든 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다 그래도 이런 이름 정도만 알지, 이제 이런 범죄의 성립 요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 용어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론이 조금 구체적이라 그러면은요, 강론이 구체적이라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되겠죠. 써볼까요? 처음이니까. 강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요. 그런데 총론은요, 총론의 이 일반 이론이 이런 범죄들에 대한 일반 이론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질이, 형법 총론의 이 이론은 주상적이고 강론은 구체적이다 보니까 강론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범죄들의 일반 이론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주상적이란 말은 어때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 계획서를 보셔도 알 거예요. 강의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의 페이지가요. 자, 총론 부분은 500여 페이지 되고 나머지 한 900여 페이지 정도가 강론인데도 이 강의 시간의 배분 시간은 총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총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이유는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총론의 일반 이론부터 배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자, 이 결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방금 했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결론 부분인데,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형법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총론부터 공부를 해서 강론까지 가야지,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자, 완결적인 아니라도 1회독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총론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이쪽은 시간이고요. 이쪽에서는 학습량, 습득량이라고 할게요. 공부를 했을 때 습득량인데, 자, 보시면은요. 일단 총론하고 강론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게 총론이고, 이게 강론 부분이라 그러면은요. 자, 총론을 배우러 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정말 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늡니다. 총론 부분 간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상 상승하는 게 거의 안 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 총론을 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강론 부분을 배울 때 되면은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자, 요 도표도 뭔가 하면 1회독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자, 1회독 했을 때도 보면 총론 부분은 정말 내가 아는가 뭔가 형법이 배우면서도 형법이 뭔지를 야, 이게 형법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마쳤을 때 정도 되면 이 도표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도표의 의미를. 자, 뭔가 하면은 총론을 배웠을 때는 실력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해도 모르겠구나 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한번 포기한 분들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어려움이 포기했다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형법이 시험 과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서 자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어렵다는 지금 어려움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또 위로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학생 없어요. 아무도. 리걸 마인드가 아주 뛰어나더라도 이런 경우는 형법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어렵더라도 이용배 선생이 첫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 형법은 어렵다 그랬어. 어느 정도 이까지 가야지만 겨우 얼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상 완벽하게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잘 참고 이 부분을 잘 인내를 하셔가면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끝까지 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왔을 때 형법이 이런 거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해독했을 때 도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독했을 때 도표는 약간 더 이렇게 더 빨리 실력이 성장이 돼요. 3회독 했을 때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정비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이 도표에 가까워지고, 자, 형법을 전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학습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총론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아마 법학도 출신이 막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강좌는 예비순환 또는 기본 강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비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비순환이란 이 예비라는 말 때문에 이 강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입문 강좌라는 게 있는데 입문 강좌는 진짜 형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 형법에 들어갔을 때 너무 빡빡한 너무 어렵다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예비순환이란 말보다는 저는 기본순환이란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기본순환이란 말이. 기본이라는 걸 예비니까 대충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형법 전 1년 강좌 중에 형법 강좌 중에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 전부 설명을 하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자, 예비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붙인 거지 기본을 모두 다 다지는 가장 중요한 강좌예요. 그래서 이 기본 순환을 잘 견디셔야지만이 그다음에 강론적인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사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특히 자 이제 법학을 처음 공부하시고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순환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형법 실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저도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오고 또 강의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은 첫째 뭔가 하면은 이 강론까지 가야지만이 총론에서 했던 말이 이런 거구나를 강론에 가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회독에도 완결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회독수를 점점 늘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첫째, 자, 학습 방법은 이겁니다. 강의를 정말 충실히 들으셔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자,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할래. 혼자 열심히 할
뭘 알아야지 혼자 열심히 를 하죠. 그죠? 전혀, 이게 법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때,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법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첫째, 강의를 충실히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강의를 충실히 듣고 나서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요.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적인 이런 마인드들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강의를 충실히 듣고 자, 하나하나 듣다가 또 모르면은요, 또 영상 이렇게 돌려봐 가지고 또 한 번 더 듣고 자, 그래서 강의를 충실히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근데 자, 이 복습을 철저히 한다는 이 말 때문에 학생들이 또 여기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습을 철저히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도 철저히 하란 말이지. 이 말은 뭔가 하면 강의했던 내용을 갖다 충실히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것이고 철저히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좀 쉬운 것들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애매하게 되는 것도 있고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충실히 공부를 하고 철저히 한다고 해서 전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뭐 예비순환, 기본순환, 1순환, 2순환 또 사례 강좌, 기출문제 풀이 강좌, 모의고사 강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이걸로 한번 완결직이라 그러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애매하게 될 듯 말 듯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요거는 다음 해독 때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 해독 때. 자,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것들은 다음 해독 때 충분히 또 가능해지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두 번, 세 번 공부해가지고 그때라도 이해를 하면 돼요. 왜? 이번 강좌 듣고 바로 시험을 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지금 대부분 신입생들이나 저학년이 많을 텐데요. 2년 내지 3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완전히 다 끝낸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충실히 공부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 들어도 합격할 만큼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습득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란 말은 그날 제가 오늘 하루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를 한 것들을 자, 이용배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잘 모르겠어. 자,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한번 알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은요. 일단은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보아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일단 보아둔다. 됐죠? 일단 보아둔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단 보아둔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보아둔다가 아니라 자, 이 복습도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오전에 들으셨다 그러면은 오후 낮을까지는 오전에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은 오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오후에 쉬시고 저녁 때 복습을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를 들었다면은 자, 강의를 마치고 나가지고 오후 정도에 바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잠깐 쉬었다가 바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의 기억이 흩어지기 전에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도 자, 똑같은 4시간 복습을 하더라도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서너 시간 있다가 한 복습하고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가깝게 복습하는 거하고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효과가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자,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면 복습량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강의를 충실히 듣게 되면 이건 기본이죠. 강의를 충실히 들어서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두면은 복습할 때 편하게 되고 시간적 전략을 자, 시간적으로도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자, 그래서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욕심은 절대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공부 다 잘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학은요, 특히 형법 총론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본다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저도 뭔가 하면은 해독을 했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자, 학원 강의, 옛날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학원 강의가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포기. 그러다가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또 어려워요. 좀은 더 갔지만 또 포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한 번을 가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많이 쉬워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급적이면 자, 이번 겨울 방학 강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편의상 여러분 총론하고 강론을 나눠놨지만은 총론만 마치고 강론을 또 덜 마치는 것도 총론만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 총론을 마쳤다면은 총론 이론이 강론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까지 같이 알아둬야지만이 한꺼번에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지금 겨울 강좌이기 때문에 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개학하기 전에 그리고 또 1학년 같은 저학년 같은 분들은 또 개강하기 전에 이 총론 강론을 다 떼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1학년 1학기 때 되면은 형법 총론, 1학년 2학기 때 되면은 보통 강론을 공부하고 2학년 때 되면 뭐 사례 강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례는 좀 천천히 대비를 해도 돼요. 일단 기본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시되 욕심을 내셔서도 안 됩니다. 욕심을 내다 보면은 힘들어져요. 왜? 충분히 이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꾸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도 될 것 같으면 또 말씀을 또 드리고 할 거예요. 개별적인 공부 방법론 같은 거는 조금씩 더 수업 도중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형법은 아주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끝까지 인내하고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강의를 충실히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형법은요,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형법은 여러분들이 뭐 수학 같은 공부할 때 뭐 순열 조합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확률 통계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잘하고 순열 조합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법은 이와 같이 앞에 것을 전제로 뒤에 것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요 이렇게 결강을 한다든지 강의를 빼버리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니까.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좋은 생각이 나는데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부분, 어느 중간 부분을 갖다가 안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배우들이 하는 행동이 이 왜 그렇지? 이전에는 둘이가 서로 좋아했는데 지금은 총을 맞들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개 과정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끝까지 가야지만이 이 영화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어요. 자, 발제가 너무 길어도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또 필요할 때마다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요. 자, 신체경법 강의 2021년 판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내용적인 공부로 들어갔습니다. 교재 5페이지, 자, 형법의 의의와 성격,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제1절에. 로마자 1번의 형법의 의의 그랬는데, 자,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다 떠먹여 드릴 것입니다. 열심히 잘 씹으시고, 소화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막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책에는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표시가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 표시를 보셔도 중요도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1절 부분은요. 하지만은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이 용어가 뒤쪽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형법의 개념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법이란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줄 공부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법학이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이제 처음 내용이니까 형법이란 자, 형법이 뭘까?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형법이란 말도 들어봤어요? 범죄란 말도 그냥 추상적으로는 알아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되는 이런 정도는 알아요. 자, 형사제재인데 벌써 이런 말들은 쉽지가 않은 말이죠. 그죠? 형사제재란 말은 형법이란 말도 들어봤고 범죄란 말도 들어봤는데 형사제재. 자, 이 말은 벌써 어려워졌어요. 자, 제재란 말은 그냥 처벌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형사제재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다 이런 뜻인데, 자, 형사제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둘째, 형벌하고 보완처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와 형사제재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벌과 보완처분인데요. 근데 왜 형법이라 그랬을까? 왜 형법이라 그랬을까? 형법. 자, 형법의 내용물을 봤더니 이런 내용물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형법이란 말은 자, 이 내용물을 보고 형법이란 이름이 지어졌을 텐데 자, 왜 형법이란 이름이 지어졌을까? 자, 범죄도 있고 또 형사제재 중에 형벌도 있고 또 보완처분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뭘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 형벌. 어때요?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법. 요걸 보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내용물 중에 형사제재의 한 종류인 형벌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요. 둘 있는데 보통 보면요. 자, 큰 놈이 아들이고 작은 놈이 딸인데요. 딸들의 제 아이의 엄마가요. 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을 때 보면요. 딸의 친구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는 뭐예요? 딸아이의 아빠로 저는 불리고요.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의 아빠로 이름이 불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이요. 자, 겸인데요. 겸이 아빠 그런다고 해서 이용배는 겸이라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자식도 딸 자식도 있다는 거죠. 자, 아들놈 이름을 붙여가지고 겸이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형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처벌 중에서 형사제재 처벌 중에서 형벌이라는 이름에 착안하여 형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뭐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있네. 범죄도 있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여기다가 난 이게 더 멋있어 보여.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래. 범죄법이라고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형법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크리미널 로우죠. 그래서 영미법계, 자, 영국하고 미국하고의 법을 개수한 그 법계를 나라들의 법을 영미법계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래요. 민법 총칙 같은 데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아시아하고가 대륙법계라 그러고 그리고 영국하고 그리고 미국,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이 자, 영미법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미법계는 범죄에 착안하여 범죄법적 크리미널 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영어는 크리미널 로우, 즉 범죄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형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에 착안하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런 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지만 말하는 계통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형벌에 착안하여 형법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요거는 대륙법계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자, 다시 범죄법은 영미법계에서 영미법계에서 이름 지은 것이고 대륙법계는 대륙법계는 독일하고 프랑스 법을 갖다 개수한 것을 대륙법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은 대륙법계 법통에 속하게 됩니다. 자, 형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형법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이름인가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네요. 자, 근데 형법 속에는 이와 같이 범죄와 형사제재가 들어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법이라는 건 범죄와 형사제재가 들어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그 법 조문을 몇 개 인용해 놨어요. 밑에 보시면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이 살인죄 규정을 보게 되는데요. 250조 1항. 자, 살인했는데 살인죄 규정이라고 말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몇 조 몇 항이라고는 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그리고 법률가가 되신 다음에도 애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전 넘겨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보십시다. 자, 250조 1항. 요건 기념으로 하나 애워두시면 좋아요. 250조 1항 살인죄. 왜? 여러분들 로스쿨 이제 오셨으니까 뭐 친구들이 야, 살인죄 그럼 그 250조 1항 막 이렇게 자랑 삼아. 저도 법과대학 왔을 때 그렇게 그런 맛으로 하나 애워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자, 살인죄인데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살인죄가 되고 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자, 319조도 주거 침입죄를 규정하고 또 형벌을 규정해 놨어요. 뒤쪽에. 형량은 애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몰라가지고 형량까지 애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형량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건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형량은 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형량은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19조에 보면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것이 주거 침입죄가 되고 또 형벌이 규정되어 있고 329조 절도,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뒤쪽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형법 전을 넘겨봤더니 자, 이런 거죠. 자, 저는 요건 지우겠어요. 자, 형법 전을 형법전, 법전. 여러분들 뭐 요건 형법전 같은 경우는 재판에 관한 뭐 뉴스 같은 데 나올 때마다 큰 법전 하나 이건 꼭 비춰주잖아요. 자, 법전 중에 형법 부분에 이 법전을 갖다 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살인죄, 그리고 여기 대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걸 저는 그냥 일단 형벌이라고 할게요. 형벌. 형량은 애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방금도 봤다시피 주거 침입죄, 그리고 또 형벌, 그리고 또 방금 봤다시피 절도죄, 그리고 또 형벌.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강도죄, 그리고 방화죄, 강간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어때요? 형벌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자, 형법이라는 이 내용물을 뭐를 보고 인식을 했는가 하면 형법전을 보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범죄라는 이름이죠. 자, 이런 구체적인 범죄들을 일반화하면 그냥 범죄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우측의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인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인데 뒤쪽에 나중에 형벌론에 가면 보안처분을 별도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벌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 각 책상의 규정에는 이렇게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나중에 형법 총칙상의 형벌론에 가면은 보안처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나중에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와 형사제재인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형법전을 넘겨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각 책에는 형벌만 되어 있지만 형법 총칙 끝에 가면은 이 보안처분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바로 하나, 두 개씩 예를 볼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길을 열고 집중만 딱 하시면은 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형벌하고 보안처분은 나중에 형벌론이라는 곳에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형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어려운가 하면은 어느 말을 할 때 뒤에서 배울 내용이 앞에 그 용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배울 때 혼자 공부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지만이 앞에서 배웠던 이 용어가 뒤에서 설명하는 이거였구나. 앞에 말한 것이 이거였구나를 뒤에 가서 알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필요한 용어들을 갖다가 대부분은 제가 뒤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앞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뒤에 가서 배워도 될 것들은 요거는 그냥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읽어두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형벌은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형벌 한번 보십시다. 형벌하고 보안처분인데, 자, 그럼 형법은 자, 이제 범죄와 다시 형사제재인 형벌과 보안처분. 그래도 형벌이란 말은 좀 들어라도 봤는데 보안처분은 또 들어보지도 않았죠, 별로. 자, 이건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럼 일단 형벌은 무엇일까? 자, 각주 1번을 보시면은요. 각주 1번을, 자, 하단에 각주 1번을 보시면은 형벌은, 자, 41조, 이것도 형법 41조에, 자, 지금은 형법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자, 제41조 그러면 형법 41조고, 형사소송법 몇 조 같은 때는 형사소송법 몇 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란 말이 없는 조문들은 전부 형법 조문입니다. 자, 형법 41조 형의 종류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다 밑줄, 파도 밑줄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했던 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 적어도 형법에 관해서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효과를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 그라 그럴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밑줄 그라 그러면 긋고 세모하라 그러면 세모하시고 동그라미 하라 그러면 동그라미 하시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다음과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돼 있나요? 사형, 자, 1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1호 사형, 2호 징역, 검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순서를 한번 써볼까요? 자, 형벌은요. 자, 쭉 형벌은 자,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형, 다음 징역, 검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리고 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자, 그러면은 자, 형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자, 사형은 알잖아요. 뭐 사형시킨다. 사형 아는 거 어때요? 사형시킨다. 생명을 끊어서 어때요? 범죄자 살인죄 같은 거 범한 중범죄자를 갖다가 생명을 끊는 형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사형은 사형입니다. 자, 징역도 잘 아실 거고, 자, 경고는 잘 못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형, 징역,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나중에 형벌론에 가면은 징역하고 검거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구류하고 가류는 또 뭘까, 몰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요, 형벌이라는 게 사형과 같은 사형도 있고, 여러분 익숙한 것만 동그라미 해볼까요? 사형, 징역, 뭐 또 그리고 벌금, 그리고 몰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과료라는 말은 많이 듣진 않았죠? 과료란 말은 많이 듣진 않았죠? 과료보다 더 많이 들은 게 뭐죠? 과태료예요. 그죠? 과태료. 과태료는 제 수강생분들도 한번 내본 적이 있을 것인데요. 저도 과태료는 내본 적이 있어요. 자, 대학교 특강 갔다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신호등 한번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과태료는 자, 그리고 또 뭐 경범죄 같은 어때요? 뭐 다른 이 공중장소 같은 데서 술 안 피워가지고도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과태료도 있고 또 과징금이란 말도 들어봤죠. 뭐 과징금은 여러분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만은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 과징금이 상당히 무서운 처벌이 되는 거죠. 제재가 되는 것인데 과징금이란 말도 들어봤어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과연 과료는요. 과료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쉽게 말해 전부 다 돈 뺏어가는 거예요. 돈 뺏어가는 거예요. 과료도 돈 뺏어가는 거, 과태료, 과징금 다 돈 뺏어가는 처벌인데 과연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형벌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 과징금이 형벌일까? 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잘 모르더라도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지,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이영배 선생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서 맞췄어. 아, 그래서 나는 기억을 해. 아, 이영배 선생이 질문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잘못해가지고 다시 바로 잡았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연히 가만히 있는 분하고 한번 생각해서 대답을 마음속으로라도 대답을 해보신 분하고는 실력 차이가 나게 돼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진다는 건요,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아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자, 과태료 가진 검은 형벌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과태료 가진 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과태료 가진 검은, 자, 일단 제가 대답을 묻고 자문자답할게요. 자, 형벌이 아니에요, 둘 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제가 과태료고 가진 검은 형벌이 아니라고 답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들이나 이제 막 로스쿨에 막 입학했는데 형법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한테, 야, 너 안 들은 사람이, 야, 과태료도 이제 동료가 묻는 거죠. 과태료도 형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야. 왜 형벌이 아닌데? 이용배 선생님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 과태료고 가진 검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올바른 결론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왜 형벌이 아닌가까지 설명을 해야지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자, 다시 법조문 한번 보시면은요. 제41조 보시면은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파도 밑줄 그어놨어요. 자, 우리 형법 41조는요.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죠.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형벌이지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닌 것들은 형벌이 아니게 되는 거야. 자, 처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 1호부터 9호까지만 형벌이에요. 왜? 요 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적혀 있지 않은 과태료하고 가진 검은 형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용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와 같이 형벌은요. 이와 같이 자, 9종이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9종이 열거적으로. 열거적이란 말인데, 자, 이제 이런 말들은 지금 당장에는 안 필요하더라. 뒤에 가면 나오게 되고, 자, 시험에도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되는 거예요. 열거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형벌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적어 놓았다는 거. 여기 적혀 있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이 형벌들은요, 보세요. 범죄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기 때문에요. 이용배가 과태료를 냈다는 것은 이용배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그건 범죄는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행정법 위반이 된 것이어서, 그래서 과태료 가징범 같은 경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통, 자, 이거를 행정제재라 그래요. 행정제재. 행정법규 위반인 것이죠. 행정법규 위반입니다. 물론 행정법규 위반도 중한 것은 나중에 형사처벌할 때도 있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자, 그 속성이 단순한 행정제재일 때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은 행정제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열거적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두 개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예시적이란다는데, 자, 열거적, 예시적이란 말은, 자, 예시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더 있다. 이게 예시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뭐 그런 조문은 없겠지만은요. 예시적. 자, 과일 뭐가 있지 그랬더니 사과, 배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요. 사과, 배만 과일이 아니죠. 사과, 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했기 때문에 사과, 배 말고도 어때요? 과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놨으니까 예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다 할 때를 예시적 규정이라 그러고, 방금 형벌은 9종이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형벌은 9종이 다음과 같이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열거적 규정이기 때문에 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예컨대 가태료, 가진금은 형벌이 아니라 다른 제재구나. 적어도 형사제재는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용어 열거적하고 예시적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요. 요건 저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1호부터 9호까지가 자, 형벌은 1호부터 9호까지만 있고 더 이상은 없다란 말도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자, 요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1호부터 9호까지를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1호부터 9호까지. 이것도 뒤에 가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1호부터 9호까지가 위쪽으로 가면 형이 중해지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형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징역형보다 더 무겁고 벌금보다는 징역형이 무겁고 과료보다는 벌금형이 무겁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거운 순서부터 가벼운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까지 한 개 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자, 41조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9종의 형벌을 규정했다는 것하고 1호부터 9호까지 무거운 순서부터 가벼운 순서로 규정을 했다는 것.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일단은 형벌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보안처분 그랬어요. 자, 보안처분도 자, 각 주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험하고는 아직은 무관합니다. 이런 것들 뭐 가태료나 가진금이 형벌인가 아닌가 이런 거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쭉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각주 2번을 봤더니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 그리고 자 보호관찰 아직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이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상의 전자감시제도 그랬는데 이 법률 이름도 되게 길죠. 그냥 전자장치 부착법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도 돼요. 자, 전자장치 부착법상의 전자감시제도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성범죄자들한테 전자발찌 부착시키죠. 이게 바로 전자감시제도입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이 전자감시제도 성범죄자들을 갖다가 자 형벌, 뭐 징역 몇 년에 전자발찌, 자 그리고 형 집행이 종료되고 나면 전자발찌 부착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전자감시제도가 돼요. 자, 이 보안처분입니다. 그 예를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형벌은 방금 봤다시피 9종밖에 없고 보안처분은 방금도 이미 다르잖아요. 뭐야, 예라고 돼 있죠. 예니까 이 두 가지 말고도 얼마든지 더 이 보안처분에 보안처분이라는 제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안처분이 있어요. 자, 보안처분이 있는데 이 보안처분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형벌은 왜 형벌을 가하는가 하면은 자, 너가 이전에 지금 재판하기 전에 불법을 저질렀잖아. 너 작년 10월 달에 절도죄 범했잖아. 그래서 지금 어때 벌금 얼마 또는 징역 얼마 이렇게 너 옛날에 불법을 저질렀잖아.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안처분은 뭔가 하면은 이 범죄자가 가지는 장래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제재를 보안처분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장래의 위험성, 갑일한 자가 강간죄를 범했을 때는 강간죄를 옛날에 강간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요. 이자는 강간 범죄는요 다시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래의 위험성, 다시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보안처분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무리한 일을 해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 건 뭐야? 옛날에 무리해가지고 쇠약해진 체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요? 앞으로 다시 쇠약해지지 않으려고 운동 처방을 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형벌은 옛날에 네가 강간했잖아. 처벌받아봐. 방금 9종 중에 골라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보안처분은 네가 다시 강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의 장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예컨대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거예요.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강간을 못하죠. 왜?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방금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범죄를 못 범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뒤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업 진도도 굉장히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배울 용어들을 앞에 땡겨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면 이거 형벌은 과거 불법,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 앞에 말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니까 두 번, 세 번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쉬워지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형법은 범죄를 범했을 때 과거에 네가 범죄 범했잖아. 형벌을 받아봐. 근데 과거에 범죄를 범한 걸 보니까 장래에도 범죄를 또 범할 것 같아. 보안처분 받아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이제 한 줄 공부했는데 벌써 앞에 발제도 있었지만 거의 1시간이 지나가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는 것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냥 그대로 대부분은 수화가 될 거예요. 이제 물론 뒤쪽 가면은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긴 하지만은요. 자, 형법의 범위 2번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형벌량 같은 것 애우는 거 아니라고. 나는 좀 애워볼래. 헛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가 되는가 하면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됐죠? 자, 형법의 범위. 자, 이 부분도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시험하고 무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유관한 부분을 언급을 할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을 자꾸 해드리고 있는데. 자, 형법의 범위 그랬는데. 자, 먼저 큰 제목을 보실까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 가로 속에 있는 용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랬는데, 그러면 형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네요. 그러면 기준이 뭔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분류는 기준이 있어야지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남성과 여성 대표적으로 성염색체로 구분을 해요. 그 기준이 그것이잖아요, 대부분. 물론 요즘은 성전환 해버리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면은 성연색체는 XY로 돼 있지만은 여성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는 세상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자 이제 기준이 좀 변했다라고는 할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성염색체가 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준을 한번. 근데 이제 법이라는 건 늘 기준이에요, 기준. 법 자체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규칙, 기준이에요. 살인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규칙을 정해놨어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칙,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저 끝에 가서 강론까지 마치면 오늘 설명했던 것들이 그냥 아주 거저가 되는 거예요. 자, 형법전을 한번 봤더니, 형법전을 봤더니, 법전을 넘겨봤어요. 여러분들도 법전, 형법전 따로 구입해가지고 너무 두꺼운 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법전 새로, 특히 올해는 전부 다 법이 작년 연말에 법 조문에 이 용어가 완전히 전면 개정됐어요. 무리말 읽어보셨죠? 제 교재. 이건 그래서 올해만큼은 전부 다 새로 다 어때요? 새 책으로 공부를 다시 다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작년에 제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책, 올해 책은 새로 안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용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자, 형법전을 쭉 넘겨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형법전을 넘겨봤더니 자, 그냥 이런 것이죠. 범죄도 있고 범죄와 형벌이 아닌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전 속에 뜻밖에도. 자, 이런 것이 무엇인가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뒤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도 있어요. 형법전 속에는 대부분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들이 대부분의 살인죄, 절도죄 이런 것들인데 이제 뒤쪽 가보시면 형법전이라고 모두 범죄하고 형벌에 관한 것들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규정들도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 한번
또 다른 자 이런 것들 상법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상법 같은 경우 예컨대 자 그러면 상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상법은요 대부분이 뭐로 돼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범죄와 형벌이 아닌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상법이니까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어때요? 상법 속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많다 그러면 그건 형법이지 상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뭘까? 상거래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거래에 관한 규정. 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상거래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상법 속에도 뜻밖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형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자 가장납입죄 또는 납입가장죄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납입죄. 자 이게 뭔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법 속에도 이와 같이 심지어 상법 속에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 아까도 도로교통법은요. 도로교통에 관한 어때요? 도로교통의 원화를 이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음주운전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자 보세요.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 규정이라 그러지만 거기도 자 음주운전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형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전속을 들여다보더라도 이와 같이 가끔씩은 형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도요. 대부분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게 더 많지만은 형벌에 관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죠? 자,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형법에만 범죄와 형벌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상법전 속에도 간혹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에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자, 수질환경보전법에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이렇게 다른 형법 이외의 법전에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자, 이해해둬야 돼요. 자, 저도 법과대학 처음 와가지고, 범죄와 형벌이 형법전 바깥에도 외에도 있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뭔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형법이 뭔데 그랬을 때, 그래 형법전 이게 형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그래요.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그래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그래요. 자, 이 관점은 뭔가 하면은, 자, 형법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형법이지. 이런 관점이에요. 자, 내용을 보지를 않고요. 자, 내용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지를 않고, 형법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몽땅 다 형법이지. 몽땅 다 형법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걸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형법전 속에 들어가 있다고 다 그게 형법이냐? 형법의 본질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지.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그리고 또 자, 형법전 아니더라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되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뭘 가지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법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형법전이라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용을 보지를 않고 형법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용을 보지를 않고 무조건 다 형법이라 그러자. 기준, 형식적인 기준이죠. 형법전이라는 이 형식 속에, 이 통 속에 들어가 있다면 모두 형법이라고 하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고, 야, 형법전 속에도 이거는 범죄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형법이 아니잖아. 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 이게 형법이고, 또 상법전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거니까 실질을 봐야지, 내용을 봐야지. 이거는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거죠. 내용을 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법전의 명칭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걸 말해요. 됐죠? 자, 그래서 기준이 뭐였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것은 명칭을 가지고 형법을 분류한 것이다. 형법이라는 명칭, 법전이란 형법이라는 법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모두 형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러지 말자. 형법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상법전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따지지 말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이면 내용이 형법이잖아.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거죠. 남학생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보통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남자 화장실은 바지가 그려져 있고 여자 화장실은 치마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치마가 그려져 있다고 친다면은 이런 거죠. 자, 일도 양단적으로 해봅시다. 뭐 치마, 바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구태의연한 얘기인데 뭐 남자가 치마를 입어도 되는 세상이고 여자가 바지를 입어도 되는 세상 아무 상관은 없지만 남자들은 늘 바지를 입고 여자들은 치마만 입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자, 치마 속에 여성이 들어가 있든 남성이 들어가 있든 간에 뭐예요?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뭐가 돼요? 치마를 입은 사람은 속에 남자가 들어가 있든 여자가 들어가 있든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모두 여자다라고 분류를 하는 것. 이걸 형식적 의미의 여성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치마를 입었다면 속에 내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여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걸, 자, 형식적 의미의 여성.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실질적 의미의 여성 그러면 뭐가 돼요? 바지를 입었던 치마를 입었던 간에 어때요? 그 속에 든 사람이 여성이면 전부 다 여성이지.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여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저도 이제 참여 공부할 때는 강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과대학 처음 와가지고 형법 딱 넘기니까 요거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용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뒤쪽으로 넘어가면 형식하고 실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좀 과장하면 100번도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식, 실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세울 때 형식하고 실질적인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큰 집에 산다, 잘 산다. 작은 집에 산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집 갖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네, 아까 그냥 그 여성, 남성 한글로 그냥 설명을 충분히 한글로 하겠습니다. 뭐, 집 갖고 빈부 차이를 갖다 기준으로 말만 해도 그거는 기분이 나쁜 얘기라서, 자, 그냥 얘기를 약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다 해놓고 교과서를 다시 읽어드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벌써, 자, 설명했지요. 자, 설명했고, 예들어 드렸죠? 다시 교과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벌써 3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한다? 4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열심히 듣고 복습만 철저히 하셔도 몇 회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또 뒤에 가서 설명할 때도 또 반복의 설명을 드립니다. 자, 1번 보시면 상가로 1번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말한다. 됐죠? 형법전,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형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아까 내용을 불문해요. 형식만 따지는 거니까. 형법전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시험은 안 나오지만은,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동그라미 1번에서. 명칭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명칭이란 단어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면 명칭을 보고 분류를 한 것이죠.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용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불문한다. 명칭이 기준이 되니까 내용을 불문한다. 자, 그래서 밑줄을 그을 때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하는 거니 명칭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을 불문한다를 밑줄 그어 놓으시면 복습할 때 형식적 의미 형법은 명칭을 갖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용을 불문하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밑줄을 그을 때는 한 문장을 다 긋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공부 방법론입니다. 딱 필요한 단어만 밑줄 긋는다든지 동그라미 한다든지 파도 밑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밑줄을 쭉 긋는 것은요. 안 긋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다 읽어야 되니까.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기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명칭 동그라미. 제 강의 안에는 그렇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내용을 불문한다고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자, 다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보시면은요.
법령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이제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정을 말한다. 즉 범죄와 형사제재가 들어가 있으면은 형법전 속에 들어가 있던 상법전 속에 들어가 있던 또 도로교통법전 속에 들어가 있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율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고려한단 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쌍가로 2번 제일 끝에다가 자, 내용을 고려한다. 어떤 내용? 범죄와 형사제재. 제가 여기다 형벌이라고 썼지만은 보안처분을 계속 쓰기가 곤란하니까 형벌 그러면 그냥 형사제재를 대표하는 말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형벌 그러면은 형벌하고 보안처분 들어가는데 그냥 형벌만 앞으로 쓸 거예요. 나중에는 형벌이란 말도 안 하고 벌 그럴 겁니다. 왜? 형법 시간의 벌은 당연히 형벌인 것입니다. 됐죠? 상가로 2번 제일 끝에 내용을 고려한다. 내용이 어떤 내용? 범죄와 형사제재, 즉 범죄와 형벌로 된 그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즉 범죄와 형벌, 간단하게 죄와 벌에 관한 규정은 형법전 이외의 특별형법, 국가보안법 이건 들어봤죠? 그리고 군형법,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하면 폭처법, 행정형법, 기타 법률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형법전 말고라도 다른 법전에라도 죄와 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형법, 행정형법, 기타 법률 이 분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법전과 그 밖에 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형법의 성격입니다. 자, 첫 시간이 한 페이지하고 끝이 났네요. 발제도 있었고, 자, 여러분들 처음에부터 그냥 이 어려움을 극복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것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